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를 떠도는 여러 가지 격언 중에요. Sell in May and go away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5월 달에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보통 미국 증시는요 5월부터 10월까지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증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0% 이상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수익률은요 대부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만들어지고요. 대체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지쳐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아마도 집권당에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지치고 이제 미국 증시의 횡보 때문에 좀 지쳐 가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투자 활동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 2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0.6% 빠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의외로 녹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상승한 종목의 수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떨어진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주입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짙은 빨간색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MD가 2.75%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이 1.99%, 엔비디아도 2.1% 떨어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나 테크주 위주로 하락 추세가 도드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빅스 지수를 오래간만에 한번 살펴보시죠. 아직까지는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빅스 지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16.5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보이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지수가 이제 20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질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AAII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현재 투자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8월 28일 51.2%의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2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올 여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만 59,500으로 상승하면서 0.4%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메타가 0.45%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IWM이 마이너스 0.6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8,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마이너스 0.79, 우버 마이너스 0.98, 알파벳 마이너스 1.11, 제타 마이너스 1.18, 아이트론 마이너스 1.38, 팔란티어 마이너스 1.56, 테슬라 마이너스 1.65, 브로드컴 마이너스 1.99,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x ETF TNA가 마이너스 2.00, 엔비디아 마이너스 2.10, 앱 러빈 마이너스 2.5, 이멀전 마이너스 2.71, AMD 마이너스 2.75, 마지막으로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B2가 마이너스 10.5%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어제 미존 탑픽에서 탈락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요. 장중에 19%나 폭락을 했고요.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5.38%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슈퍼마이크로의 폭락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역시 주식 투자를 할 때 모멘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폭락했다가 메타 플랫폼즈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도 발견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요, 역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왜냐하면 한번 폭락한 종목은요, 그 추세를 반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요, 불과 3개월 전이죠. 5월 13일만 해도 주가가 1188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높게 솟았던 주가가 1000 밑으로 떨어지고요. 900 밑으로 떨어지고 800, 700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20, 30% 정도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지. 이렇게 안심하면서 줍줍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무려 419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단기간 동안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고요.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따라서 모멘텀이 떨어질 때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 3개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엔비디아 어닝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지루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미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미준 채널의 성장을 도왔던 1등 공신이고요. 또한 많은 미준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어닝 결과부터 좀 살펴보시죠. 조정 두당 순이익이 68센트를 보고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 주당 64센트였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 좋았죠. 자, 매출은 더 좋았는데요. 무려 3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 분기 매출 기록을 달성했다. 역사적인 날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플러스 122%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15%나 3개월 전보다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참고로 287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매출 실적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데이터 센터죠. AI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26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역시 사상 최고 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을 기록했다. 따라서 신기록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154%를 기록했고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 역시 16%라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251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매출도 시장의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자사주 매입 현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 회계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엔비디아는요. 자사주 매입 및 현금 배당의 형태로 154억 달러를 주주에게 이미 환원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2분기 말 기준했을 때 엔비디아는 75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권한을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75억 달러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2024년 8월 26일 엔비디아의 이사회는요. 만기 없이 추가로 무려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조금 넘잖아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으로 2% 정도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가이던스입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을 보시면 매출은 325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317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죠. 자, 다음은 총 마진인데요. 갭 그리고 비일반 회계 기준 총 마진은 각각 74.4% 그리고 75%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마진이 74.4 그리고 75%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높은 마진이죠. 따라서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높은 마진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매출 성장에 비해서 순이익의 성장률,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차트 5개를 가지고 엔비디아의 어닝을 총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 듣는 것보다 차트를 가지고 어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이번 실적이 어땠는지 조금 더 뚜렷하게 그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떠한 어닝을 발표했는지 차트 5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요. 엔비디아 회계년도 2025년 2분기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회계년도가 칼란다 이어보다 1년을 앞서갑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의 2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보통 P&L이라고 부르는 거죠. 손익계산서에는요. 중요한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레비뉴, 매출이 등장을 하고요. 매출 밑에 보시면 그로스 마진이 있는데요. 총이익 마진인데요. 총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출을 만들고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는 직접적인 비용이 있죠. 이 직접적인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것을 총이익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총이익 마진은요. 총이익이 매출에 비해서 몇 %인가 이걸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를 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업 비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비용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세일즈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게다가 연구 개발 비용까지 모두 들어간다. 따라서 제반 어드민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총이익에서 이 영업비용까지 다 빼고 나면요.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부른다.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업이익에서요. 그 밑에 보시면 넷 인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은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이제 영업과 관계없는 비용을 빼는 겁니다. 아니면 추가적인 수입이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더하고 뺀 다음에 남아있는 순수한 수익을 넷 인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밑에 나와 있는 EPS가 있는데요. EPS라는 것은 넷 인컴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여기에 나와 있는 0.67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매출부터 보시죠. 매출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대비 무려 122%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은요. 작년 대비 5.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70.1%에 불과했던 총이익 마진이 이번에는 75.1%로 1년 만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다음에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입니다.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이 48% 정도 올라갔는데요. 지금 현재 매출이 122%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48% 올라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은 122% 성장했지만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은요. 무려 174%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순이익 역시도 168% 성장한 것이 이번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총 4가지의 비즈니스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이 세그먼트별로 분기별 성장 추이가 어떤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는 이번에 저번 분기에 비해서 16.4% 그리고 작년 대비 154.6% 성장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지난 분기에는 426%였고요. 그리고 그 전전 분기에는 409%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성장 추세가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154.6%라는 것은 미친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게임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요. 지난 4분기 동안 81.4%, 56.5%, 18.2% 성장했는데요. 이번에는 15.7% 작년 대비 성장하면서 조금은 성장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프로페셔널 비주얼을 보시면 19.8% 성장했는데요. 이 역시도 지난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다행인 부분은요. 한 가지 부분은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토모티브 그리고 인베디드인데요. 특히 자동차 부분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6.8%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분기별 매출의 규모를 지금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아니라 절대 금액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지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마지막에 표시된 부분은 전망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은 기울기가 약화된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예상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되면요.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현재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엔비디아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인데요.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그래프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과거 한 4분기 동안 262%, 265%, 205%, 101% 매출이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요. 이 기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정점을 찍고 드디어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부분은 지금 전망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3분기 동안
79.3%, 57.6%, 44.7%의 성장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성장 추세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가가 달릴 여지가 마련된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망보다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요, 성장 추세가 50%를 계속 넘어갈 수만 있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성장 추세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PER은요, 지금 현재 포워드를 기준으로 50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0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성장률이 50%를 넘어가게 되면요, PEG 같은 경우는 1.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장률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적절한 기업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수치가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엔비디아의 어닝을 읽어드리는 저의 모습에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어제 장중에 2.1% 떨어졌고요. 장 마감 이후에 어닝 결과 때문에 4.25%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도대체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요일에 발표된 최신 실적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블랙웰 칩의 생산 차질에 대한 실망스러운 전망과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엔비디아의 투자자들은 대박 분기 실적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최근의 실적은 이러한 높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제는요, 지금 투자자들이 웬만한 어닝 결과에는 오히려 실망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가이던스 역시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은 325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밝혔고요.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319억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보다 지금 오히려 가이던스가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가이던스가 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상치 범위는 379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는요, 상당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죠. 그런데요, 좀 높게 보는 사람들은 379억까지도 불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존재한다. 여기에 비해서는 지금 가이던스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높은 기대감 말고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 수율,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의 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을 변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따라서 생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거죠. 따라서 블랙웰이 지연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도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상승폭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률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엔비디아의 성장 대부분은 소수의 고객 그룹에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약 40%는요, AI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의 구글이라든지 메타 플랫폼, 아니면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에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4개 기업에서 지금 전체 매출의 40%를 기여한다는 거죠. 물론 이번 실적 시즌에 메타와 같은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자본 지출 예산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4기업 모두 앞으로 좀 더 많은 GPU가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 규모가 현재 요구사항을 초과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는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젠순왕은요, 지금이 기술과 경제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GPU는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젠순왕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요, 4개 기업에서 40%를 기여한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GPU를 사는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GPU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따라서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면 늘수록 엔비디아의 고객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의 기여도가 일부 기업에 제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출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블랙엘은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출시되면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엔비디아는요, 블랙엘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 단계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흘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마스크는 뭐냐면 실리콘 디스크에 증착된 재료의 회로 패턴을 구울 때 사용하는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마스크 생산 단계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랙엘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요,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블랙엘 칩이 제공할 매출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 하나가 블랙엘이 과연 언제쯤 출시될 것인지, 언제부터 매출의 기여도가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좀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젠슨 황과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스 크레스는요, 4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약속을 고수했고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어닝콜이 계속되면서 자세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즈움 방송은 엔비디아 어닝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엔비디아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2개나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떠한 주요 정보가 발표가 됐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블랙엘 배송 지연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CFO는 미리 준비된 논평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2분기에 블랙엘 아키텍처의 고객 샘플을 이미 배송했다. 우리는 생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블랙엘 GPU 마스크를 변경했다. 이게 지금 한 가지 우려사항이 되는 거죠. 블랙엘의 대량 생산은 4분기에 시작해서 2026년 회계연도까지, 즉 내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4분기에는 수십억 달러의 블랙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문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어떤 얘기가 등장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비벡 아리아라는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이 익숙하신 이름의 애널리스트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준비된 논평에서 블랙엘 GPU 마스크에 변화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백엔드 패키징이나 다른 부분에 다른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블랙엘을 출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가?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질문했죠. 자, 여기에 젠슨 황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벡. 마스크 변경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기능적인 변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블랙엘, 그레이스 블랙엘 및 다양한 시스템 구성의 기능 샘플을 이미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한테 샘플을 다 보내서 지금 직접 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만간 출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블랙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4분기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은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블랙엘은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블랙엘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 팔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준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직접 액체 냉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매도 보고서 그리고 10K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거기에 델 컴퓨터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가 이 DLC, 직접 액체 냉각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전문가도 여러분들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티모시 아큐리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약정 및 공급 의무의 증가를 보면 그것도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반면에 일부 학계에서는 액체 냉각을 사용할 준비가 된 고객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렉은 공냉식 냉각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 블루에겔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에 대해서 고려할 상황인가? 따라서 지금 현재 공냉식, 순냉식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젠슨 왕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 블루에겔은 순냉식이다. 그리고 순냉식으로 전환하려는 데이터 센터의 수는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순행식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떤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든 과거에 비해서 3배에서 5배까지 AI 처리량을 설치 및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행식이다. 그만큼 이제 냉각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액체 냉각은 더 저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고요. 총 소유 비용도 더 좋고 액체 냉각을 통해서 NVLink라고 부르는 이 기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144개나 되는 GPU가 탑재된 72개의 그레이스 블루에겔 패키지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NVLink로 연결된 144개의 GPU를 한번 상상해봐라.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점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다음 장점은 분명히 짧은 지연 시간, 매우 높은 처리량의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이며 대규모 NVLink의 도메인은요. 이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냉식이 아닌 순행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GPU를 한꺼번에 돌리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젠슨 왕이요. 순행식 기업들 굉장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무너진 입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떠한 옵션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서 젠슨 왕은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소중한 투자의 조언을 하나 안겨줬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할 텐데 여기에는 공냉식보다는 순냉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의 정보를 우리한테 안겨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가장 커다란 수혜주 중에 하나인 슈퍼마이크로는요. 투자하기는 굉장히 불안한 종목이 돼버렸죠. 따라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체 주식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쉬운 후보입니다. 바로 델타 카날레지죠.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랑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델 컴퓨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또 떠오르는데요. 두 번째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순행식에 관련된 종목은요. 바로 벌티브 홀딩즈입니다. 한때는 미주은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렸던 전망이 밝은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탑픽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벌티브 홀딩즈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티브는 명백한 AI 기업이 아니다. 이 회사는요,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제품을 만드는데 지난 7월 24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투자자들은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매출은 13% 증가했고요. 수익은 5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대신 14% 하락했습니다. 왜냐면요. 타이밍의 희생양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는요. 기업들이 AI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칩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프라와 냉각 시스템, 즉 벌티브의 먹거리에도 필요한 비용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비용을 이 AI 관련 기업에 쏟아붓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거품을 가라앉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벌티브 홀딩즈의 주가도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벌티브의 비즈니스는 단기적인 우려로 인해서 훼손되기에는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주장입니다.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스티븐 투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수치와 확실한 증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우리는 숫자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티브 실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벌티브는요, 이번 분기에 예상보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나은 19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제품 가격과 판매 시스템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이익 마진 역시도 증가해서 모든 비용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은 67센트로 증가해서 예상치인 57센트보다 훨씬 더 높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긍정적인 수치가 발견이 되는 거죠. 경영진은요, 2024년 연간 매출을 이전 가이던스보다 5천만 달러 증가한 76억 7천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 역시도 상향 조정한 거죠. 그러나 회사의 마진이 계속 개선된다면 이 수치조차도 보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노아 K의 주장입니다. 자, 이 전문가는요, 버티브의 마진 궤적은 계속해서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2025년 회계연도에는 20% 이상의 마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요,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했지만 3분기에는 2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벌티브의 주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투사는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면요, 이 회사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고객 주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강세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지금 경영진이 사용하는 단어를 봤을 때 앞으로도 추세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회사가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안전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며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요,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원래 좀 경영진이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투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은요, 분기별 성장률 이상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는 얘기죠. 오터크릭 어드바이저의 파트너 타일러 윌링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올해 데이터 센터 냉각 제품 시장이 2023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증가율로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올해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은 향후 8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젠슨 왕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될 거고 거기에는 없어서 안 될 것이 바로 냉각 제품인데요. 그중에서도 공냉식이 아니라 순냉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인 수익 성장이 벌티브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티브는 업계 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벌티브는요, 이튼이라든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함께 이 분야의 3대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겠죠. 고객에게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매년 조금씩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지난해 데이터 센터 냉각 제품 매출은 50억 달러가 조금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는 벌티브 전체 매출 69억 달러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냉각 제품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제품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의 또 다른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벌티브는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면서 고객의 새로운 시스템 설치 및 통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많은 고객이 아직 벌티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근 분기에 서비스 매출이 8%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이 수치는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벌티브의 주가는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은요, 7월 24일에는 32.8배였는데 이제는 25.8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지난 몇 분기 동안 기대를 2배 가까이 앞지르는 어닝 성장률을 기록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 기사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역시도 여름에는 주식 투자하는 게 좀 재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래야 좀 신나서 투자를 진행할 텐데요. 횡보하는 종목도 많고 또 주가가 떨어진 종목도 많고요. 조금 기운은 빠지는 이러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 역시도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좋다면 언젠가는 멀티플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떨어진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서 한꺼번에 하락했던 다른 종목들이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